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시장에 대한 시각들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산업에 대한 시각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미래에셋증권의 김수진 연구원님 모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통신업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통신 섹터 최근에 이슈나 동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통신 섹터 같은 경우에 KT에서 이제 CEO 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KT CEO 후보가 지난 3월 주주총회 전에 한 번 더 사임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사 7명도 이제 사임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CEO 직무대행이 기업을 경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CEO 선정을 위해서 이제 주요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서 CEO 인사를 위한 TF를 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CEO 선출까지 앞으로 최대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이 계속해서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영 리스크를 좀 KT가 겪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에 중간요금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중간요금제 이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20종 이상의 많은 요금제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중간요금제를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6월, 7월까지 계속 런칭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요금제의 특징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네.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25GB와 100GB 사이에서 이제 다양하게 요금제를 제공을 했다면 이번에는 청년 요금제와 시니어 요금제로 세분화되면서 선택폭이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중간요금제 약간 궁금한 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이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좋은 건가요?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부 측의 입장에 따르면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로 인해서 7,000원 가량의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통신사 입장에서는 요즘 이런 요금제 세분화가 아무래도 프리미엄 요금제, 네. 그러니까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겠다라고는 하지만 소폭의 ARPU 감소는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중간요금제 출시와 더불어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알뜰폰 쓰시는 분들도 많고 이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이슈들 최신으로 체크해보면 될까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정부가 네. 이동통신사들에게 중간요금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통신산업을 이제 혁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사 이동통신사를 네. 이제 만들 것을 이제 만드는 방안을 좀 검토 중인데요. 이제 정부가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라이선스를 취소하는 네.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 하나를 제사 이동통신사를 선정을 해서 그들에게 라이선스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 이통사한테 추가적인 혜택을 줄 것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혜택 같은 경우에 주파수 할당 대가를 인하해 준다든지 네. 시장 진입 초기망 구축 지원 등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예전부터 정부가 이제 4번째 이동통신사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정말로 제사 이통사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들 좀 귀추를 주목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제 28GHz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희 같은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B2B 영역에서 더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네. 이용을 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높은 28GHz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가 전달되는 게 굉장히 짧기 네. 때문에 일반적인 컨슈머들이 쓰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KT와 LG유플러스도 주파수를 결국 반환을 한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B2B 영역에서 더 활발하게 사용될 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2B라고 하면은 어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특별 어떤 자율주행 시범 사업구역 같은 각자 어떤 기업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테스트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28GHz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기업들은 쿠팡, 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좀 후보군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사 이통사에 진출을 할 건지 여부는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기가 28GHz 주파수대 여기 또 B2B 영역이었네요. 그 네. 부분도 몰랐는데 같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알뜰폰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가요? 알뜰폰 역시 이제 추가 사업자를 올해 계속 네.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스가 추가 사업자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을 했고, 이제 네. KB 쪽에서도 알뜰폰 라이선스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려는 그런 규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CPI에서 4% 수준인 이 통신비를 좀 절감 인하함으로써 네. 현재 이 물가 수준을 좀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좀 내놓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알뜰폰 새로운 사업자 진출 같은 경우는 통신사들한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이건 통신사별로 좀 영향력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알뜰폰 MVNO라고 하는 이 알뜰폰 비즈니스보다는 프리미엄 요금제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반면에 이제 KT나 LG+는 최근에 알뜰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폭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참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다르게 통신사별로도 또 대처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통신업종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하고 있는 스타링크가 이제 한국의 서비스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열겠다고 했는데 통신사들한테 협력을 좀 요청했나 봐요. 네, 스타링크가 이제 2분기 중에 한국의 네.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통신사들한테 위협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처음에는 나왔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통신사들한테 협력을 요청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저궤도 위성을 연결해서 통신 서비스를 하는데, 이것이 당장에 기존 통신사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땅에 있는 네. 기지국하고 저궤도 위성이 연결이 되진 않아요. 아직까지 이제 저궤도 위성이 기지국과 연결되는 그런 기술력이 완전히 개발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고, 이제 위성 통신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특정 어떤 산업, 네. 뭐 아니면 오지 같이 이런 기존의 기지국들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이라든지 특별한 산업, 특별한 비즈니스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게 어떤 사용처라고 인지가 됐었는데, 네.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더 키우고 싶다 보니 기지국을 운영하는 일반 저희 통신사들하고도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타링크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선 결국 통신사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통신사한테도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통신 업종에서도 상당한 이슈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제 통신 섹터들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도 발표할 것 같고요. 이제 새 기업들 가운데 좀 토픽도 궁금한데 이 통신 섹터에 대한 이야기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우선 이제 5월 달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네. 실적 발표 날짜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5월 10일이고요. LG U+와 KT가 5월 11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제 토픽은 이제 SK텔레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이제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SK텔레콤은 안정적인 탑라인 성장으로 영업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4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4,78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10.8%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 5G 가입자 수 1,400만 명 돌파를 하면서 이제 무선 사업부 5G 성장이 여전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마케팅비와 그동안은 굉장히 마케팅비 출혈이 많았는데 5G 이제 성숙 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마케팅비가 안정화되고 있고, 추가적인 주파수 주파수 구입이나 기지국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감가상각비 안정화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마진도 이제 10%대 성장률을 10%대 마진 OPM도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을 토픽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상당히 마진도 좋을 것 같고 업계의 이리저리를 잘 굳혀갈 것 같은데 그럼 KT와 LG유플러스는 실적 전망이 좀 어떤가요? KT와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익단에서 네. 예상을 소폭 하회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K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CEO 부재 리스크가 작년 말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은 상황이라 뭐 지금 3사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에 이제 실적 역시 영업이익이 OPM 영업이익률 7.8%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실적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KT의 이 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이익이 좀 둔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SKT는 이제 이번에 갤럭시 23 출시가 되면서 이제 네. 마케팅비가 소폭 증가를 하면서 역시나 마진이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KT한테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있다면 네. KT가 이번 5월에 MSCI 편입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MSCI 편입 조건 중에 이제 외국인 지분율 한도의 85%를 밑돌면 이제 MSCI 편입될 수 있는 그런 네.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주가가 내려가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MSCI에 이제 편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아주 단기적으로 이제 네. MSCI 편입에 대한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T가 최근에 조금 수급을 체크를 해보니까 외국인이 좀 많이 빠져나갔던데 기관이 30거래 연속이나 어제까지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럼 이 부분도 약간 여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MSCI 편입에 네. 대한 수혜를 좀 기대를 하는 네. 펀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외국인들은 이제 어떤 국내 통신사 이런 정부 리스크에 대해서 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이 빠져나간 걸 이제 국내 기관이 채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T와 KT 전망까지도 같이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 수익도 어떨지 전망 좀 해주세요. 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탑라인 성장은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분기 영업수익 3조 4,9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력이 예상을 좀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지난해 터진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네. 대응 방안으로 이번 1Q에 유심칩 교체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회성 비용으로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2,500억 원으로 이제 예상을 좀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반기까지는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은 이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현대차와 네. 단독 계약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의 단독으로 이제 LG유플러스 통신망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어떤 신사업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는 하반기에 가면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유플러스는 1분기 실적 자체는 약간 좀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실적을 좀 발표하게 될까요? 네, 5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5월 10일, 네. 그리고 이제 KT와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5월 11일 해서 이제 5월 둘째 주에 저희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에서 한 가지 더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SKT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좀 투자자들이 기대를 네.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SK 브로드밴드가 1,500억 원의 배당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추가적인 재원을 어떻게 주주환원으로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배당이 이미 SK텔레콤은 배당 수익률은 뭐 글로벌 통신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배당을 늘리기보다 자사주 매입과 같은 방법으로 주주환원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언급을 할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을 토픽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미래에셋증권의 김수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 동학개미가 좀 돌아오면서 증시 거래 대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배 정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다만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은 수급 분산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지수와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슈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